21번 출발하죠. 소위법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자, 소위법은 일단 크게 우리가 그 소위법의 유형부터 구분해야 되죠. 진정 소위법과 부진정 소위법이라는 이제 강학상 구분. 우리 판례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구분인데요. 진정 소위법은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사후입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의 이제 규제고, 그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위법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발전 과정상의 어떤 관계에 사후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원칙입니다. 진정 소위법 사안들은 이미 완성된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이제 국가 공익 실천을 위해서 예외적인 아주 중대한 공익이 발견되거나 혹은 반대로 뭐 사익이 제한받는 사익이 너무 미미하거나 이럴 때 그 공익 실천을 위해서 예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부진정 소위법은 아직은 그 기득권이 확보되지 않은 완성 과도에 있는 과정에서 이제 사후 규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소위법에 비해서 이제 신뢰를 취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원칙과 예외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이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인지,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인지 이런 이제 적용 법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유형별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1번 지금 보십시오. 진정 소위법의 경우는 진정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제시된 것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줄 뒤에 가세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 금지.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외적 허용.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진정소위법의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에요. 그러나 형벌에 관해서만큼은 또 특수 법칙, 특수 이론이 적용되는데요. 자, 진정소위법, 부진정소위법 구분한 다음에, 진정소위법은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죠. 자, 근데 부진정소위법은 이제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가 상대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 발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원칙적 허용, 극히 예외적으로만 제한받는 어떤 사익들이 아주 너무 크게 책정되는 이런 이제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받는다. 자, 이런 이제 법칙이 성립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진정소위법에 이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형벌법규. 형벌법규의 이제 진정소위일 때. 요거는 절대 불허, 절대 안 된다는 게 통설 판례 해석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관한 진정소위법은 요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예외를 책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형벌이 이제 침익성이 워낙 강한 국가자금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2번 나오는데, 2번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기가 쉬운 판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세법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뿐더러 그 민사적인 어떤 그 법률관계 관념들 같은 것들이 정립이 돼 있어야 이걸 이제 판례를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좀 어렵게 구성하고자 섞어놓은 것 같고, 이 판례 자체가 아주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의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일단 여기서는 진정소위법이냐 부진정소위법이냐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두 줄 뒤에 가시면은 지금 첫 줄에 제시된 이 내용들이 진정소위법이 맞아요. 이미 환급받은 거. 환급받아서 자신의 소유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 기득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소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소위법이라고 해서 항상 위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벌법규가 아니라면은 예외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조세법규지 형벌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외 허용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 나온 사례예요. 이유는 그 민사상의 어떤 그 채무들보다 이제 조세 채무가 설정되게 되면 그 시효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장기화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원의 마련은 보다 더 그 구속적 취지가 강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채무의 어떤 뭐 시효나 시효 기간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장치가 예정되다 보니까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더 가혹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면서 결국 그 공익보다 제한받는 사익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헌을 판단했던 사례인데, 뭐 이 정도만 분석할게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죠. 형벌부소의 원칙이란
자,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불리하게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런 바 개정된 법률이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에 폐지됐음에도 이 폐지된 신법이 아닌 폐지되기 전에 구법에 따라서 행위시 당시의 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부속 원칙의 보호연계에 포섭되지 않는다. 상당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맞는 표현이고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형벌부속 원칙의 이제 취지입니다. 해설로 일단 내려가서 해설 근처에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헌법상 형벌부속의 원칙이 13조에 명시되고 있는데 이 형벌부속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 원칙의 또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형벌부속의 원칙. 자, 형벌부속 원칙은 우리 현재가 밝혔어요. 불리한 사후 소급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했어요. 불리한 소급의 금지.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소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더 불리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저해하는 의미로서 대표적으로 포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헌법이 이제 예정한 불소급의 원칙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에게 이로운 어떤 소급을 부정하는 취지까지 담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불리한 소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혜적인, 즉 혜택을 베푸는 소위법은 허용되는 걸로 봐요. 금지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들은. 자, 그다음 두 번째, 더 경해진, 더 경한 내용으로 이제 누그러진 어떤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기존의 당사자들한테 소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이 원칙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경한 신법에 소급 배제를 하더라도 이것도 가능한 범주다. 경한 신법의 소급 배제.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과거로 소급시켜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취지는 이 금지 취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론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주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갑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 자, 지금 이제 보안처분의 일 유형으로서 주로 이제 성폭력 범죄, 성범죄자들의 어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로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인데 쉽게는 이제 유전자 확인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이제 지금 재소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신원 정보를 이제 채취하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유전자 확인 제도 두 줄 보십시오. 보안 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위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줄 뒤에 비형벌적 보안 처분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제 하나 더 확장하죠. 형벌부속 원칙은 우리 판례가 이 형벌의 의미를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해요. 실질설. 그래서 형법 전에 형벌 유형으로 명칭을 딱 갖고 있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 나머지 어떤 사회 방해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 처우들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형법의 형명칭이 부여되고 있는 제도와 맞먹는 어떤 그 제한적 요소, 침해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면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안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이거는 형벌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그 효과에 따라서 적용을 구분해요. 그래서 보안 처분의 경우는 형벌의 명칭을 갖지 않는 형법상의 각종 규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보안을 위한 형벌 이외의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안 처분의 경우도 막연하게 이제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형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준의 보안 처분인가 아니면 형벌적인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 순수한 보안 처분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법상 대부분은 다 비용별적인 즉 순수한 보완처분으로 이제 이해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보호감호제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두어서 이제 처우하는 이런 시설에 가두는 처우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청송보호감호 이런 것들처럼 예전에 그 보호감호제도가 있을 때 이 보호감호는 이제 자유형이라는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이제 처우와 마찬가지 실질을 가진다라고 해서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소에서 이제 분류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유전자 확인은요 어떤 면에서 봐도 형벌과 유사점이 없어요. 뭐 벌금형처럼 돈을 뜯어가는 것도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노역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떤 형법상의 어떤 형벌의 명칭을 가진 그 처우들과 맞먹는 수준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순수한 보완처분 즉 혹은 비형벌적 보완처분으로서 형벌부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헌정사에 관한 설명인데 자, 뭐 1번 최근에 많이 출제됐어요.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개정 논의하고 좀 맥락을 갖고 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자치제도는 지금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맥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뭐 보장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전히 뭐 재정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라고 보기 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국정에 종속되는 이런 이제 현황들 고려할 때 그 개정 논의가 아주 이제 적극적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헌정사도 이제 최근에 개헌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부되어서 중요해진 것 같아요. 1번 해서 보십시오.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에서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헌법에 명시 규정이 있었어요. 이 취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그 국가 정식의 국가가 최초로 기틀을 이제 제대로 된 기틀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신이 있지만은 제대로 된 국가로서 이제 기틀을 이제 확립하는 게 48년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국가가 중앙 정부가 그 중앙 집권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당시부터 이제 그 지방 그 자치 취지 내지는 그 중앙 집권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힘들다 보니까 지방 분권 사상 쉽게 하면 이제 지방 분권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활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은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곧 터지고 이러면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다가 제20 전쟁 끝난 이후에 제20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두 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30, 40, 50 이런 이제 군부정권이죠. 군부정권 시절에는 다 미뤄집니다. 다 유예가 돼요. 어떠한 연유로 다 이제 유예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뭐 군부 독재 이런 걸 따지자면 뭐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유예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군부정권 시절에는 다 유예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둘 보시면 60 현행헌법이죠. 87년 60헌법에 와서 다시 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볼드 체계만 잘 보시면 돼요. 재헌 당시에 도입은 됐지만 실제 실시된 건 20에 가서고 20 이후에는 제대로 실시를 안 하고 유예를 하다가 60 현행에 와서 다시 실시됐다. 이런 맥락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지문.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틀렸네요. 이건 작년에 공부할 때도 강조를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해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 있거든요.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개정안 투표가 처음 도입됐어요. 틀렸고 요것도 두 문자입니다. 자, 참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제 직접 참정권 요소로 볼 수 있는 거, 간접 참정권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간접 참정권은 말 그대로 이제 대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국민들의 이제 그 과도의 권리 체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입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그다음에 이제 직접 참정권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국정의 이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는 권리 체계죠.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뭐 이런 제도들이 비교법적으로 이제 고려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요건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투표 제도만 두고 있죠. 130조 제2항의 헌법 개정, 그다음에 72조의 중요정치 국민투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이제 헌정사를 잘 물어요. 요거를 이제 뽑아서 보겠는데 국민 소환은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안,
투표 요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는데, 자, 국민발언은 2차 기원 때 최초로 도입됐어요. 2차. 그 다음에 7차 기원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되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든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뭐든지 최초로 들어온 게 언제냐 그 정도 묻거든요. 2차 때 최초. 그 다음에 싸그리 다 없은 게 언제냐 7차. 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국민투표는 2차 때 중요 정책 국민투표가 이제 최초로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5차 기원에 가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도입돼요. 2차, 5차. 자, 이런 이제 개헌안 투표.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의 투표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독자적이고 고유한 어떤 출제 사항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두 문자 2726 이렇게 외우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뭐 이래가지고 노래도 있고 그러죠. 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꿈엔들 이칠리요 이런 식으로 이칠리요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참 공개하기가 껄끄러운데 어쨌든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죠. 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 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것도 이제 두환 비자금 이런 두 문자 체계를 가지고 정리하는 이제 헌정사 파트인데, 이걸 지금 요번 시간에 다 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환 비자금 뭐 추적 이런 이제 두 문자를 가지고 50 두 문자를 조금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1987년 제9차, 지금 현행헌법이죠. 60헌법에서 범죄피의자 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범죄피의자 구조청구권은 잘 안 나오는데 18년도 이제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이제 나오고 그런 이제 그 출제 맥락들이 좀 유지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현행헌법에서 범죄피의자 구조청구권이 처음 규정되었고, 좀 더 나가면 세계에서 최초다라고 생각하시죠. 세계 최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 구조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입법상, 법률상으로서 주로 이제 처리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그다음 23번 국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 요구나 의장의 긴급한 필요성 인정이나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합니다. 뭐 앞에 이제 나열된 것들은 다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요구자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오지문으로 이제 둔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둘째 줄이에요. 4분의 1.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단계의 정족수는 잘 모르면 일반적으로는 4분의 1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 정도 이제 포인트 잡으시고, 2번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과합니다. 네. 입법고시도 아니고. 자, 그다음 3번으로 갑니다. 국회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이거는 국회법에도 좀 더 강화된 조항이 있고 한데 어쨌든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줄 다시 보시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건 당연하죠. 공개 정치 이런 관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제 알 권리 실현이나 국민을 통한 어떤 통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조직의 이제 정당한 이제 실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공개 정치가 당연한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 이제 예외가 설정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정족수를 갖추어서 비공개 예외를 설정하는 것들은 합의기구에게 당연히 그 요건이 부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지문으로 잘 안 나오고요. 문제는 의장이 단독으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유들이 헌법에서부터 예정되거든요.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줄 중간에 보시면 의장 체크합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정족수 의원들의 이제 합의체에 이제 정족수를 갖추지 않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비공개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사유로 유일하게 명시되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그래서 뭐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나 뭐 이런 다른 사유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게 오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유일한 사유가 의장의 단독 비공개 사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그 맥만 짚어놓으십시오. 4번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첫 줄 맨 앞에 국회운영위원회 체크하시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본회의가 열린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는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국회의 기능이 지금 현행법에서 이원화되고 있다라는 취지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 보시죠. 우리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산적한 과제, 과중한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본회의가 모든 안건들을 다 이제 직접 다루는 것들이 그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심의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단계와 최종 결정을 전문으로 하는 집중하는 단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상 국회 기능이 배분되고 있거든요. 자, 국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죠? 국가 이제 정책, 즉 국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을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기능은 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위원회들, 특히 이제 상임위원회 이런 이제 분과별 이제 담당 업무를 가지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원회 심의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의결은 본회의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결정주의, 본회의는 이제 결정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능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본회의의 이제 결정만 남은 이런 단계로 이제 넘어왔다면은 그 심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위원회가 굳이 이제 막 설칠 이유가 없어요. 기능이 오히려 중첩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들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는 게 해설로 가보십시오. 볼드.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만큼은 그대로 기능이 유지됩니다. 본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왜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회 운영이든 본회의 운영이든 국회라는 합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의 전반의 어떤 문제 사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 본회의의 결정 기능 수행과 모순되거나 중첩되거나 이럴 이제 위험이 없어요. 그 기능 업무 내용 때문에.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가죠.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 헌법재판론인데요. 자, 기억.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도 포함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군사법원 다 포함돼요. 법원 하면은 그 안에 뭐 별말 없으면 제외한다는 특별한 뭐 규정이 없으면은 다 포함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제외 안 돼요. 그래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뭐 원피고의 뭐 신청을 받아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권을 법원이 가진다. 요거 이제 조문상을 묻고 있고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가집니다. 법원이 직접 심판권을 못 가지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이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규범들은 헌법 107조 양에 따라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직접 심판권을 가지죠. 법원이. 그러나 법률이라는 규범은 헌법재판소만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청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다음 니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죠. 자, 다시 첫 줄 앞에 보세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을 때 제청 체크합니다.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신청권을 행사했다면 그러면 당해 법원의 지금 재판은 아래 정지돼야 됩니다. 정지 체크합니다. 재판 정지 효과가 위헌 제청의 효과입니다.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지금 법원 입장에서 이 지금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 규범이 지금 위헌의 하자가 의심된다. 이런 이제 의심을 인정하고 직접 헌재에다가 문의까지 했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판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 진행하라. 이런 이제 강제가 전제된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적정한 재판에, 공정한 재판이나 적정한 재판의 실천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그 독립 있죠. 재판의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시키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에서 재판 정지 효과가 부여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재판 적정성 뭐 이런 취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재판 적정한 재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 법률을 가지고 일단 재판을 단행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헌재의 답이 나옴을 기다려서 판단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근데 그다음 보세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종국재판 외에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오지문으로 나와요. 종국재판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긴급하다면. 그거는 틀렸고요. 종국재판은 안 되고 그 외 나머지 소송 절차는 긴급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로서 뭐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그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다. 증거가 산일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증거조사 같은 것들은 해놓는 것들이 오히려 그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 결정을 선고하고 이런 것들은 재판 정지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그에 반하지 않으면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례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판의 효율성 내지는 실효성을 재판의 적정성과 지금 조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디귿으로 가죠. 헌재 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에서 제청 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제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첫 줄 맨 앞에 헌재 결정에 따르면 해서 틀렸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가 지금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습법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 판례는 해설에 가시면 관습법도 그 내용, 담고 있는 내용의 취지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 판단해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법으로 규율해야 될 사항들을 관습의 형태로 담고 있다면 그 외형을 따지지 않고 실적으로 민법이란 법률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 해설의 첫 줄 보시면 우리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세 줄에 보시면 국회 관여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관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인 법률이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국회의 관여가 존재한다면 그게 이제 법률을 만드는 자의 관여가 있다면 그러한 규범은 외형과 상관없이 법률로 볼 수 있는데 국회의 관여 요소가 전혀 없다면 그거는 법률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그 생성되는 과정에 국회의 관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관념상.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다양한 이제 관행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법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 분야인데 자, 요거는 우리 지금 현행법 체계 때문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규범 통지 제도가 이원화되고 있죠. 그래서 법률에 해당하는 규범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명령이나 규칙 등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규범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도록 그래서 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범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권, 법원의 심판권이 이렇게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를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인 법률의 의미, 헌재가 담당하는 법률의 의미를 이제 따지는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경계 마련을 위해서요. 그때 이제 대법원이 국회 관여서를 찹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국회의 관여가 따른다면 법률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게 내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되 다만 이제 내용을 따져요. 담겨져 있는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법률이라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견이 있어요. 자, 그다음 리얼로 가겠습니다.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이 무리가 따릅니다. 틀렸어요. 따라야 한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리얼로 갑니다. 해설. 볼드 보십시오.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판을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존중 체크합니다. 존중. 이거는 무조건 따른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좀 존중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다음 보세요.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때에는 헌재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직권 체크하세요. 그래서 존중의 원칙을 갖고 있지 무조건 구속된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 예,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의 취지를 가지고 나누시는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민 심사형 헌법소원의 이제 제기 요건이죠. 적법 요건인데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헌법재판의 요건인데 왜 헌재가 직권으로 원칙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점부터 출발하시는데 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니 마니 이런 판단들이 그 분쟁 해결을 하는 당의 법원의 재판 사항과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확정해서 그 두 가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론이 추출되는 이런 3단 논법적 추론 과정에서 결국 어떤 문제되는 법률이 이 사실관계에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는 법률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법원의 고유한 분쟁 해결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정확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 포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 존중해줘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은 객관소송으로서 직권주의가 관통되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1번 그냥 단순 조문이에요. 넘기도록 할게요. 2번으로 갑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네, 지방의회 의장단 불신임제가 도입되고 있다. 요 취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이것도 저번에 뭐 강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지방의회 의장단 불신임제도 도입. 국회의장단에 대해서는 없고요. 지방의회 의장단만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도 그냥 그 단순 조문이에요. 네, 넘기도록 하고 자 4번으로 가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한복적성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한다. 자, 일단 감사원의 감사는요, 우리 헌법이 그 감사원법상 아주 포괄적인 감사를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뭐 자치사무,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까지도 아주 포괄적인 감사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고 있어요. 감사원은 그 이유는 이제 감사원이 그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어떤 감사권을 인정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문을 보시면 첫 줄 행안부 장관이죠.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가 국가로부터 독립성이 거의 없는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아주 이제 고유한 사무인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행법에 법령 위반 사유에 한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볼드된데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서 단순한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판단, 즉 단순한 한복적성 판단의 관점에서는 안 되고 법령 위반, 즉 합법성 통제의 관점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합법성 감사에 한정된다.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판례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감사원이 아닌 중앙부처들, 중앙행정부처들의 감사는 제한적인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와 매칭되는 조문체계가 바로 이거 지방자치법 71조입니다. 그래서 합법성 감사로 한정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요번 이제 기술 분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요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2019년도 이미 지나갔지만 지나간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에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마련해 봤는데요. 어쨌든 출제 경향이 아주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좀 어려운 이렇게 유동적이고 발전적인 현황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나올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또 지엽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60점만 맞으면 되는 이 수제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나 너무 지엽적인 것들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속법률 같은 것들이 뭐 간혹 이건 책에도 없는 것들이 나온다. 책에 있더라도 터치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것들
것들까지 나왔다. 이런 것들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도 언제든 그 문제를 지문을 다 채우고 구성하려고 치면 그 양념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문마다 위에 난도를 표시해놨지만 문제도 그 난도를 다 배분해야 되거든요. 출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난도를 하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 놓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비판만 하지는 마시고 일단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만큼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출제자들이 이제 염두를 두고 출제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떠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이제 무난하게 수행하면은 다 이제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너무 남들과 너무 구별되는 너무 특별한 어떤 경로만 채택하지 않으시길 그렇게 이제 어떤 모범이 있다면 모범적인 수험 방법의 대강을 잘 이수하셔서 무난하게 패스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런 취지를 맨 마지막에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보다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